자영업자 부채가 천조라. 그래서 부채의 위기에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달에 금융 불안 지수입니다. 23.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23.0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판단하기가 헷갈리죠. 그런데 다음 지표를 보시면 23.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3.0이라는 것은요. 금융 불안 지수 중에서 주의 단계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지금 위기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코로나19의 위기 때 24.7을 기록했거든요. 지금이 23.0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7.6이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57.6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위기라는 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998년 1월을 100으로 봤습니다. 1998년 1월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IMF 외환위기가 뻥 하고 터지고 가장 최악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때를 100으로 보고 실제 금융불안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상황이 굉장히 나쁘더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융불안지수라는 것은요.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지표 또 이것과 관련된 금융지표 적어도 말입니다. 20개 이상을 분석해서 내놓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금융의 어떤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 얼마나 금융이 상황이 나빠지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지표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이 됐으니까 위기 수준에 들었죠. 8에서 22까지가 주의 단계인데 23까지 올라갔으니 임계치를 넘어선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요 여러분 저는 부채의 위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부채의 폭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의 폭발에 대한 위험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금융불안지수가 23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는 민간 부채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GDP 대비해서 올 3분기 기준으로 223.7%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계부채 어마어마하잖아요. 게다가 기업부채 장난 아닙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말입니다. 기업 대출만 1722조 9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2700조가 넘습니다. 2700조. 그러니 시장의 위기는 임계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 여기에다가 금융 익스포즈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의 위험이 노출된 금융 익스포즈는요 2696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집값이 폭락하면 위험 수위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서
진짜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계부채 1870조 6천억 원이라는 거. 적지 않죠. 예,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가 이거 한번 보세요.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1,014조 2천억 원이에요. 자영업자 부채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게 가계부채의 예,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 또 기업부채의 일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게의 어떤 주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것 이게 가계부채고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것 이것을 포함하니까 지금 1,01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진짜 놀랄 노짜죠. 엄청나죠. 제가 자영업자 부채가 결국 폭발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19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게 모임을 뭐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 이게 14.3%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2021년은 더하죠. 2021년 1분기 보세요. 18.8%나 늘어났습니다. 4분기도 13.2%가 늘어났어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다는 뜻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예, 버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22년 3분기까지 그래프잖아요. 이게 코로나19 위기가 터지고 나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영업자 부채들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기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자영업자 부채는 폭발 직전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IMF 외환위기. 예, 저는 그런 위기도 자영업자 이 위기만큼 예, 진짜 심할까 싶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사실 자영업자들은 장사 잘 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습니다. 3분기까지 기준이 아니에요. 2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4조 2천억 원, 3분기는 1,014조 2천억 원이잖아요. 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309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2분기까지만. 지금 3분기까지 하면 여러분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예,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107.3% 0.3%나 늘었습니다. 511조까지 늘었어요. 2016년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요. 완전히 폭망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폭망했다고. 진짜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돼서 예,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 코로나19의 어떤 예, 통제 방역을 해제한 게 3월 말 4월 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분기는 994조까지 늘어나고요. 3분기는 1,014조 2천억까지 늘어나니 이거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말입니다.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이자도 갚고 원금을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자영업자가 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요. 20%가 갈 때가 있고요. 적게는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 비중의 18%가 되는 자영업자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게다가 종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갈 때는 25%까지 갑니다. 25%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4분의 1을.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부채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채의 위기 당연히 오겠죠. 사실 부채의 위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게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 133조 3천억 원 지금 연장시켜 놨거든요. 또 1년을 미뤄놨습니다. 그 부채까지 합치면 저는 부채가 결국 말입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1금융권이요? 아닙니다. 대부분 2금융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금융권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3.25%입니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벌써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까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여러분 보세요. 집값이 폭락하면 하는 만큼 부채 위기는 더 커진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집값이 10% 폭락을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4만 4천 가구가 늘어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3,044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가구 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7만 6천 가구로 늘어나고요. 금액은 5,454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만약에 30%가 떨어지면요. 10만 7천 가구가 되는 거고요. 7,642만 원 평균 부족액입니다. 평균 부족액이. 40%가 떨어지면 12만 9천 가구예요. 그러면 1억 325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석이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 여기에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이게 말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부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빨리 터질 게 부채 폭발이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다. 그 다음 심각한 게 연끌 부채가 심각하다. 그 다음 심각한 게 노령 인구의 어떤 부채가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자영업자 부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1,000조가 넘어서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위기는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외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외길이요. 외길은 피할 데도 없습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오든지 경제 침체를 가져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집값까지도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은요 투자를 할 때는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을 쌓아놔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의 깊이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통은 굉장히 크고요. 이게 V자 반동으로 바로 회복이 되지 않고 L자로 간다면 그 고통은 처절해질 겁니다. 저는 부채 이게 그러잖아요. 부채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위기가 큽니다. 쓸 때는 모릅니다. 처음 돈 빌릴 때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네 번 빌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는 폭발적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장 여러분 대비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게 현실입니다.